제가 지금 5분의 패널분을 모셨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문화, 예술, 인문, 사회, 공학 계열의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하는 기회는 흔치 않은데요. 한번 다 같이 심도 있는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통 질문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SF 영화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 과학 기술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학은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5분께서 다 분야가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과학에 대한 아까 한정택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그림에서도 사이언스가 가장 높은 봉우리에 속해 있는데 과학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과학은 모든 것에 답을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우리 현재 인간의 과학 수준이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답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게 이렇게. 네. 혹시 이지암 교수님께서는 과학자로서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예, 방금 한정택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과학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아는가 한계를 짓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메타인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우리는 무엇을 모르는가, 이 행위를 통해서 호기심이 발동이 되고 그래서 이제 더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능동적인 행위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SF랑 다른 부분이 딱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SF가 굉장히 넓은 상상력으로 스페큘레이션을 하면 과학은 그 스페큘레이션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윤리대전이 굉장히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어도 AI에 대해서는, 윤리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해왔고 무엇을 아직 못했는가를 정확하게 오늘 여기서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까 네네. 저는 과학은 잘 모릅니다. 근데 제 경험에 비추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상상을 하는 거, 이게 뭐 SF가 그런 쪽에 포함된 얘기일 수 있는데 뭔가 스토리를 상상하거나 미래를 상상하거나 이런 게 되게 사람들이 다 신기해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과학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추동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근에 이제 가상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20년 전인가요? 지금 이 연배가 계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거 아실 것 같은데 사이버 가수 아담 아시죠? 예. 네. 사이버 가수 네, 아담을 제가 기획을 할 때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아담의 캐릭터를 제가 다 부여했어요. 제가 그냥 아버지예요. 그래가지고 얘 성격은 좀 내성적이고 얘 좋아하는 거는 뭐고 얘가 타고 다니는 차는 뭐고 뭐 혈액형은 뭐고 좋아하는 음악은 뭐고 이런 걸 제가 그냥 다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제가 다 줬어요. 제 취향대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노래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굉장히 조악했잖아요. 기술적인 수준이 거의 따라오질 못했죠. 결국은 아담이 그만두게 된 거는 기술이 그걸 따라올 수 없어서예요. 사람의 상상은 훨씬 더 앞서가는데 기술은 못 따라가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방송사에서 멘트 하나 따달라고, 아담의 목소리를 멘트를 하나 따달라. 그러니까 뭐 MBC 사랑해요 이거 멘트 하나 따달라고 저한테 의뢰가 오면 그걸 만드느라고 개발자들이랑 그 컴퓨터 그래픽 하는 친구들이 거의 한 일주일을 밤을 샜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근데 지금은 이거 그냥 사실은 캡처로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아니면 이제 소리만 쳐도 이제 입 모양도 다 맞춰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상상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상상을 하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저의 상상은 더 나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때 저의 상상은 아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바타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이거 아바타를 만드는 세상이 올 것이다. 개개인들이 다 아바타 하나씩을 가질 것이다. 메타버스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이버 가서 아담은 왜 하냐? 일단 이건 알려야 되니까 가장 좋은 건 엔터테이너다. 그리고 음악을 해야 된다. 왜? 음악은 그래픽 많이 안 해도 돼. 뮤직비디오 하나만 만들면 되고 목소리로 거의 할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그 가수랑 저랑 지금도 요즘도 친한데 그 가수랑 노래 녹음하고 이렇게 해서 붙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립싱크하는 캐릭터를 만든 것뿐이지 가상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 상상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 내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줘서 이 친구가 스스로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 앞에 나가서 보니까 기술도 엄청 발전해서 이 개인 아바타 만드는 것도 거의 굉장히 쉽게 누구나 가서 찍어서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 그 상상 범위 틀 안에서 물론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들이 같이 따라주면서 발전하고 거기에 이제 문제점들이 엄청 발생을 하는 거죠. 요즘 AI 가상인간이 나오면서 요즘 문제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데이터들을 만약에 좀 부정적인 데이터들을 집어넣으면 이 친구가 굉장히 뭐 혐오적 발언을 한다거나 이러면 가상인간으로 스타를 키워나는데 하루아침에 망가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고민들이 지금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들은 생기지만 상상은 끊임없이 나가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은 그 다음에 따라오고 또 그 과학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좀 더 좋은 방식으로 나갈 수 있는가의 길도 논의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할 때는 제가 아담 만들 때는 혼자 만들었지만 지금은 데이터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 사회적인 공감대, 사회적으로 다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지점들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어요.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AI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노키오의 아버지처럼 이제 아담의 아버지를 눈앞에서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김봉재 교수님께서 혹시 과학에 대해서 짧은 소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과학에 대해서 저도 과학이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걸 답할 수는 없다라는 것에 되게 동의를 하고요. 저한테 마이크가 왔으니까 그 조금 그냥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매우 생각했던 거를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했습니다. 지위와 목적이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박 교수님께서 발표 중에 AI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가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그 지점에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 AI는 그 조력자라는 지위가 적합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기술 과학자라고 해야 될까? 그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기술을 실현시키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그 자아 실현이라고 할까? 인간의 삶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조력자의 지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적인데 그 한 부회장님 발표 들으면서 이 초지능에 관한 문제들인데요. 가만히 오늘 세션 이렇게 들으면서 그 로봇이라는 단어의 등장이라든지 처음에는 그 노동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로봇이었고 두 번째는 지능을 대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왔는데 초지능은 대체 뭘 대체하고 싶어서 개발하는 걸까? 혹은 개발되어질까? 이랬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목적이 있는데 세 번째 단계는 전 잘 목적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헬라어에 하마르티아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뭐냐면 관역에 이렇게 화살을 쐈을 때 관역을 딱 맞지 않고 관역을 벗어나는 것, 즉 목표를 벗어나면 그 목표를 벗어나는 걸 하마르티아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잘못을 저지르다 악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기술을 활용해서 막 개발을 하지만 목적을 확인하지 못하고 기술을 개발하면 사실은 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오늘 그 SF 관련돼서 설명 들으면서 요 두 가지 지위와 목적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박 교수님 좀 회신 가능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조력자의 지위, 저도 말씀 듣고 보니 가장 합당한 지위 부여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 자체가 또 SF적 상상력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글쎄요, 이 실제로 AI 기술을 연구하시는 이제 과학자분들께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SF적 상상력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저는 이제 던져봤던 것이고요. 네, 이 정도로 제 의견을 마무리할까요? 네. 과학에 대한 얘기를 잠깐 그럼 예, 드리고.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과학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956년 그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너데니엘 로체스터가 페이퍼를 이제 작성하면서 던졌던 그 테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AI를 기획하는 이유가 두 가지 방식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유가 첫 번째는 인간이 지금까지 마주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종류의 질문,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었던 질문에 인간이 답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제기해왔으나 여태껏 답을 내리지 못하는 질문. 그래서 AI에게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질문 앞에서 답을 하라고 훈련을 시켰을 때 이 기계는 컴퓨터는 인간처럼 지치지도 않고 또 편견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그 질문에 가장 부합하는 최적화된 답을 끊임없이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즉 이제 인간에 대한 기계의 비교 우위를 제안했던 것인데요. 저는 그것이 결국은 AI의 성공 여부, 즉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던지셨던 질문, 과학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AI 성공 그 여부가 그 질문에 달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과학에 대한 질문을 첫 번째 질의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대학원 때 이제 인공생명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같이 배우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스스로 생각하는 지능을 계속 학습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저는 이제 책에서는 인공생명으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던 인공지능은 이 환경에 대한 정보와 조건을 프로그래머가 결국에 그 조건을 넣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윤리가 필요한 이유도 그런 프로그래머가 결국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수단과 도구를 악용할 수도 있고 되게 좋게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에도 여러 가지 편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혹시 이 그 윤리 의식에 있어서 혹시 윤리 의식도 어떻게 보면 뭐 법적으로 이렇게 어떤 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게 따로 이렇게 존재하진 않잖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의식들도 있는데 혹시 윤리 의식에 있어서의 어떤 편향성도 존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이 SF 영화에서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윤리적 편향성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 패널 분께서는 뭐 이건 공통 질문은 아니니까요. 여기에는 이 질문에는 실은 약간 조금 굉장히 AI를 지금 현재 수준에서 상당한 의인화가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실은. 근데 이제 최근에 8월 달인가요? 그 왜 뉴스 외신에서 나왔는데 왜 체스 로봇이 있잖아요. 체스 로봇이 아이랑 체스를 두는데 자기가 두려고 하는데 애가 그거를 막 말을 엉터리로 빠니까 그걸 팔을 확 눌러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분명히 그 체스 로봇을 설계했던 사람들이 그런 거를 거기에 입력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이가 말하자면 반칙을 했을 때 손을 찍어 눌러라라는 명령을 주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냥 너는 체스 잘 둬. 룰대로 가르쳤는데 그 체스 로봇이 아이의 손을 확 찍었다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뺐는데 애가 다쳤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과연 어떤 목적과 어떤 프로그래밍에서 나름대로 컨트롤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과연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목적한 한도 내에서 진행될 거냐?
여전히 지금 수준에서도 이러면 앞으로 이게 더 지능화되고 더 고도화돼서 개의 생각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간다면 그거는 더욱 더 위험한 상황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인공지능의 윤리적 편향성은 그 윤리적 측면에서 얘기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편견, 예, 편견에 의해서 차별도 나타나고 하는데 사실은 데이터 편향성에 의한 인공지능의 윤리적 편향성 문제는 몇몇 이미 좀 나타났죠. 흑인이 훨씬 더 범죄자로서 많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을 인공지능이 하는 사례, 그런 것들. 그래서 윤리적 편향성 문제는 인공지능과 그 데이터 관련돼서 매우 세밀하게 세심하게 다뤄야 될 어떤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제가 이제 이사장님께 말씀 전해 듣기로는 국제 인공지능 윤리협회가 AI 윤리 플러스 AI 공학을 이제 도입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저도 적극 찬성하는 게 이게 윤리적인 측면과 과학 기술적인 측면이 좀 같이 시너지를 내야지만 실제로 진짜 사람에게 이로운 그런 학문으로 좀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질문드리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질문은 사석에서 좀 더 저희끼리 말씀하는 걸로 하고요. 이것으로 일단 저희 세션 3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